자, 세도정치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도정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이 끝나고 정조의 죽음으로 끝나고 정조가 죽은 뒤에 바로 이 60여 년간 외척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시기를 세도정치 기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몇몇 가문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문은 안동김씨 가문이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바로 직후에 영조의 사망 직후에 사해도 가문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비변사를 독점했고요. 자, 비변사라고 함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가 비변사였는데 조선 전기의 육조와 의정부가 중요한 기구였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 비변사가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독점을 했고 이 독점을 해서 정치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정권을 어느 정도로 장악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세도 정치기에 이 60년간의 문과 합격자 수를 보면은 안동김씨 가문이 압도적인 숫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론 왕실인 전주이씨 가문이 숫자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자, 요 통계까지 같이 보면은 이 세도 가문들이 정권을 장악한 게 압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세도 정치 기간에 문과 합격자 수가 요 정도 숫자가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아까 비변사를 장악했다고 하는데 세도 정치 기간 동안 가문별 비변사 고위 관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동김 씨가 37명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아까 봤던 과거 시험 합격자 숫자와 비교를 하면 안동김 씨는 65명을 과거 시험을 합격시킨 다음에 그 중에 37명이나 비변사 고위 관료가 된단 말이야. 비변사 고위 관료 정도라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 총리나 장관 정도 되는 아주 고위 관료를 얘기하는데 지금 안동김 씨는 문과 합격자가 65명인데 그 중에 37명, 50% 이상이 거의 60% 이상이 이 비변사 고위 관료가 된다라는 얘기야. 다른 가문을 보면은 남양홈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아예 뭐 존재도 하지 않지. 풍양조 씨도 숫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풍양조 씨도 세도정치 가문이라는 거야. 근데 어때? 전주희 씨가 과거 합격자가 많지만 이거는 왕족이니까 우대를 해줬을 뿐이고 비변사 고위 관료에는 지금 이름이나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특정 가문 안동김 씨, 대구서 씨, 풍양조 씨, 뭐 반남박 씨, 뭐 이런 일부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한 현상. 그 중에서도 안동김 씨가 압도적으로 힘이 강한 상황.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세도 정치의 영향은 어떠했을까? 당연히 왕권이 약화됐겠지.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왕권은 약화가 되고 정치 기강이 붕괴되고 관직 매매 등 부정부패가 심화됩니다. 자, 관직 매매는 왜 일어나냐면 자, 관직의 매매는 지금 왕도 아닌 집안들이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세도 가문들이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각종 관직들을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과거 시험 합격하고 싶으면 세도 가문에 10만 냥 내면 합격 가능하단 말이야. 소가 합격하고 싶으면 그거보다 좀 작은 시험, 뭐 생원 진사 뭐 요 정도가 되는 그냥 지방에서 그냥 나 합격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면 5만 냥으로 되고 자, 과거 시험 합격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하나의 도를 다스리는 관찰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5에서 6만 냥을 내다가 나중에 10만 냥 내야 되고 그리고 수령이 되고 싶으면 뭐 만 냥, 2만 냥 이러다가 나중에는 5만 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한마디로 뇌물인데 뇌물의 가격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이 뇌물을 바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야.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아주 일부고 몰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대가 합격받을 얼마, 관찰사 되려면 얼마, 수령 되려면 얼마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돈을 바치고 관직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돈을 주고 관리가 된 사람들이 당연히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죠. 특히 지방관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네들이 뇌물로 바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뽑아먹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당연히 백성이 수탈 당하는 것은 이 세도 정치 기간 전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어. 지금 지방관들이 죄다 돈 바치고 관리가 된 사람들이니까 본전을 찾아야 될 거예요. 본전 그 이상으로 찾아야 되잖아. 10만 냥 내고 관리가 됐으면 20만 냥 뽑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금 제도로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세금과 관련된 삼정의 문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정의 문란은 이 지방 수령이 과도하게 세금을 수탈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자, 삼정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조선 시대 주요 세금 제도를 삼정이라고 불러. 근데 지금 이 삼정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잖아.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무리하게 백성들을 수탈하는 형식으로 세금 제도가 문란해졌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금의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선시대의 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전정, 군정, 환정이 존재하는데, 자, 전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지세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문제는, 자, 관리들이 당연히 토지세를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겠지. 그리고 토지가 없는 백성들은 그럼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토지 장부를 가짜로 만들어서 토지도 없는데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야. 왜냐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라 할지라도 함부로 뜯어가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뜯어가기가 편하니까 땅도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너 땅이 있으니까 세금 걷어가야겠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야. 자, 군정은 어떤 거냐면, 자, 군정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이 나이 때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군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더 많이 걷어가려고 하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었겠지. 어떤 예가 있냐면 환구첨정이라고 해서 원래 16세 이상이 돼야 군포를 내는데 군포를 낼 나이가 되지도 않은 어린 나이에게 강제로 걷는 것이 환구첨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아이를 낳아도 나이를 먹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커가면서 죽어서 없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일단 많이 낳은 아이들에게 죄다 군포를 매겨버리니까 군포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백골징포는 뭐냐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강제로 군포를 징수하는 거야. 내가 군포를 내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군포를 못 냅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런 거 필요 없다. 내던 대로 계속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걷었을까? 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걷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세도 정치 기간에 지방관들은 뇌물을 바쳐서 관리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뽑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는 거지. 족징 인징은 뭐겠어? 자, 족징 인징은 다 다른 사람에게 군포를 강제 징수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족징은 도망자나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군포 체납분을 친족에게 강제 징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군포를 내다가 도망갔어. 그럼 도망간 사람한테 군포를 거둘 수 없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니네 삼촌 도망가서 네가 대신 내라. 인징도 마찬가지야. 군포를 내기 싫으니까 이제 관리들이 뇌물 바치고 군포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의 내야 될 군포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내게 하는 것이지. 자, 환정의 문란도 일어납니다. 환정은 뭐냐면 원래는 빈민구제가 목적이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꿔주고 나중에 이자를 살짝 받아서 돌려받는 것이 환정인데, 자, 여기서 일어난 문제는 환곡의 이자를 조금만 받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빌리지도 않는 환곡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곡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 이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문란하다, 삼정의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 통치나 그리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겠지. 그래서 그 불만이 결국에 터지게 되는데 큰 반란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란은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야. 자, 홍경래는 원래 몰락 양반 출신으로 불만이 뭐였냐면 평안도를 차별한다. 평안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북부 평양 쪽에 있는 그 북부 지역을 평안도라고 부르는데 조선 정부가 이 평안도 지역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차별 정책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아까 봤듯이 지배층의 수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과 지방 간의 수탈 그리고 지역 차별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서 일어난 반란이 홍경래의 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홍경래의 난에는 뭐 홍경래와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뭐 신흥상공업 세력이다, 관상노동자, 뭐 빈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뿌린 경문이야.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조정에서는 이 땅을 천시한다. 자, 평서대원수가 급히 경문을 띄운다. 평서대원수는 평안도를 얘기합니다. 평안도의 대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조정에서는 이 땅을 천시한다. 평안도 차별을 얘기하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현재 국왕이 나이가 어려서 김조선, 박종경 등 권신의 무리가 국정을 농간한다. 자, 이것이 세도 정치를 비판하는 거지. 그리고 인민은 도탄에 빠져서 헤어날 길을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홍경래 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봉기를 일으킨 주요 인물들을 보면 홍경래는 몰락 양반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홍경래 난의 특이한 점은 농민 반란이라고 하기엔 엄청 준비가 철저했어. 10년간 군자금을 모으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사를 일으킬 때도 훈련된 병사 수천 명을 동원하고 서울과 평양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 테러까지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반란을 짰단 말이지, 계획적으로. 자, 그리고 또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우군칙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희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보면은 광산 채굴 하던 사람들, 상인이다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지도를 보면은 홍경래 난이 일어난 지역이, 요 지역이 우리나라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와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아까 봤던 자료들을 주목을 하면 홍경래의 난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도가 아마 시험 문제나 이럴 때도 자료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향리 출신 김사용, 뭐 김창시 이런 사람들이 홍경래의 난에 다 참여를 했던 주요 인물들이지. 자, 그래서 홍경래는 10년간의 준비 끝에 1811년 12월 18일에 봉기를 일으키고 한때 청천각 이부 지역을 장악해서 위세를 떨쳤다. 자, 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 자, 요 강이 청천강이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위세를 떨쳤지만 광군에게 진압당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다 진압을 했지만 광군에게 밀려서 정주성에 포위된 상태란 말이야. 이 포위전 끝에 홍경래 난이 진압이 되게 되지. 자,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반란이 결국 진압이 됐지만 당연히 세도 정치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고 삼정의 분란은 계속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11년 홍경래의 난 이후에 50년이 지난 뒤 임슬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자, 임슬 농민봉기는 홍경래의 난과 정반대 지역에서 일어나 남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자 진주 농민봉기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 점치킨 지역이 다 임슬 농민봉기가 일어난 지역이야. 그러니까 남부 지역 전체에서 다 일어난 거지. 그렇다면 이 임슬 농민봉기는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통된 불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란 말이야. 자, 그게 뭐겠어? 당연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삼정의 문란이 아주 큰 원인이 됐겠지. 지금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런 차별을, 이런 수탈을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순간 불만이 확 터져서 1862년에 뭐 진주농민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처했느냐? 자, 농민봉기를 진압하는 한편으로 자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면 이게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남부 지역 대부분에서 나중에 전국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농민 봉기가 아주 심상치 않다라는 거, 임술 농민 봉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어. 자, 삼정이 문란이 문제냐? 자, 이걸 고쳐보자.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이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세도 정치 때문인데, 그냥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또 암행어사를 보내서 탐관오리들을 벌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부정을 저지른 애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삼정의 문란 같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세도 정치 때문이란 말이야. 세도 정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관직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관직을 산 지방관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란 말이지.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삼정 이정청에 지금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김홍근, 김작은, 김병기, 김병국 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 다 안동김씨야. 그리고 조두수는 풍양조씨야. 그러면 지금 삼정 이정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안동김씨 아니면 풍양조씨인 이 현실에서 당연히 이들이 삼정의 문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네들 세도 정치가 문제니까 우리부터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삼정 이정청은 설치는 했지만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시기에 이 세도 정치 기간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로운 사상이 대두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새로운 사상이 나온다는 것은 당시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성리학이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는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지. 성리학도 생각해 보면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의 문제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자 받아들인 새로운 사상이라면 이제 성리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또 이 기존에 있었던 사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게 되는데 어떤 사상이 있냐면, 먼저 자, 예언 사상이 유행됩니다. 정감록 같은 이런 예언 사상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자, 정감록은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출현하여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이씨 왕조라고 하면 조선이 망한다는 거지.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다가올 난세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피처를 지목하였다. 지금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선이 곧 망할 것 같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고 세도 정치는 해결이 안 되고 반란 자꾸 일어나고 막장이다, 난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 사상이 세도 정치 기간에 유행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난리가 이렇게 터지면 왕조가 바뀔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대피처는 어디냐,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정감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 사상의 유행은 당시 세도 정치 기간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천주교가 유행을 했는데, 자, 천주교는 17세기에 처음에 17세기 서학으로 소개를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천주교는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세신앙 인간평등 사상이 공감을 얻어 교세를 확장했다. 언제? 19세기에 교세를 확장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서학서가 선조 말년부터 우리나라로 흘러들었다. 17세기 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17세기 초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게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조선 신자들이 교황에 올린 서한 중에서 우리는 사제,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고 책을 통해서 선교의 도리를 구한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이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학문으로 받아들이다가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료들은 다 17세기에 서학으로 소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자,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탄압당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진산 사건이 있었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진산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부모의 상을 치를 때 신주와 위패를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누가 불태웠냐면 윤지충이 우상숭배라는 거야. 이 제사를 지낼 때 신주 위패가. 그래서 우상숭배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는 제사 못 지낸다.
그리고 장례식 치를 때도 신주 위패는 우리가 모시지 않겠다. 이렇게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이 이렇게 나오니까 국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고 신주 위패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느냐. 이게 성리학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지.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극형을 면치 못하리라. 근데 윤지충은 당연히 고집을 부렸겠지.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이 천주교 신앙과 조선의 성리학적 예법이 충돌하게 되면서 조선은 어쨌든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용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탄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전라도 진산에서 이 윤지충과 뭐 다른 사람이 이 부모의 위패와 신주를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정조 때거든. 그래서 다 이 사람들 처형을 했지. 이게 진산에 남아 있는 윤지충 요 진산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 세운 천주교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 사건, 자 신주와 위패를 불살라버린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 이걸 일으킨 윤지충과 권상영과 그리고 관련된 이승훈, 권일진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다 사형을 선고받았어. 그리고 전주 풍남문에서 참수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수당한 자리에 나중에 천주교 성당이 세워지는데 그 성당이 지금 전주 가면 꼭 한 번씩 들리는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전동성당이 이들이 처형된 자리에 세워진 성당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가 기존의 성리학과 이렇게 다른데 유행한 이유가 뭐냐? 자, 인간평등 사상에 공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지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지금 천주교에서 약속하는 인간평등 그리고 내세사상, 하느님만 믿으면 니네 죽어서는 되게 행복할 거다. 이런 사상들이 당연히 호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이런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하지만 세도정치 기간에는 굉장히 삼정의 문란이다 이런 것들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서 뭔가 좀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사상도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서학이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생긴 것도 있어. 자, 서학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동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자 동학은 우리나라 사람인 경주 출신 최재우가 1860년에 창시했습니다. 자 1860년이면은 임술농민봉기 2년 전이잖아. 한창 사람들이 살기 힘들 때란 말이야. 자 동학의 특징은 뭐냐? 자 얘네들도 인간평등 사상을 주장을 해. 자 이러한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안 그래도 천주교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천주교와 비슷한 소리를 하는 새로운 종교가 생기니까 바로 교주를 잡아서 이 종교를 만든 최재우를 처형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평등 사상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재우를 잡아서 처형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최재우는 처형당하지만 이대교주 최시영의 활동으로 삼남지방, 왜 삼남지방에 있어? 임술농민봉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지역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삼남지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워낙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종교인 동학에서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대교주인 최시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상이 뭐 정감록 같은 예언 사상, 서학 같은 외부의 종교,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생긴 동학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이 세도 정치 기간에 생겨서 유행을 했다. 이유는 뭘까? 당시 사람들이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상에서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